안녕하세요. 화요일의 남자 김재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화요일의 배추도사 배종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일주일 만인데 왜 이렇게 오랜만? 지난번에 저번 주에 안 나오셨구나, 못 나오셨구나. 지난주에는 저기 다른 주제를 가지고 한다 그래요. 맞아요. 저번 주에는 저희가 아시다시피 그 국회에서 특별히 저희 정치와 수사에게만 부탁을 해가지고 국회 사무처에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와. 그래서 요 주제를 꼭 다루면 좋겠다. 그건 영광이네, 그죠? 우리 와수다의 그렇죠. 가치를 그럼요. 제대로 평가받은 거네. 그럼요. 여느 극우 유튜버들에게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죠. 우리에게만 주어지는 소중한 기회였고 자료를 한 150페이지를 주더라고요. 물론 저는 읽지 않았습니다. 곽관용 위원장이 다 읽었죠. 정치학 박사님께서.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우리 방송을 진행을 하면서 관련된 내용을 다뤘던 거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국회에서 슈퍼챗을 한 돈 1,000만 원을 싸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쥐뿔도 안 해줬다라는 거. 에이. 이게 아무튼 좀 그러네요. 국회는 물러가라. 물러가진 않더라도 제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는 내년에 그냥 걸로 하고요. 여하튼 뭐 그런 일들이 있어서 저번 주에는 부득이 배종찬 소장님 못 뵀고요. 나 혼자서 울고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 정치 가수다 가족분들을 못 만나니까 이거 화요일 되면은 썰썰해. 맞아요. 이게 마음이 불안해. 맞아. 여하튼 욕을 듣더라도 칭찬을 듣더라도 이 와수다를 해야지. 그럼요. 처음부터 이제 우리 마일리버님이 리버라고 읽어야 되나요? 배종찬은 전국 노래장 가시라는데요. 전국 노래장. 논외로. 네. 이게 노래를 목소리가 잘하시니까. 노래는 사실은 잘 못해요. 목소리만 우렁찬데. 네. 노래는 이게 박자를 못 맞춰요. 그래도 이게 감성에 호소하는 표현력은 있어. 그럼 됐죠. 안동역에서 좋잖아. 좋아요. 토니 형님은 톤이 좋으셔서. 그 우리 늘 참여해 주시는 김미숙님 감사합니다. 화요일의 남자 도나스 김재섭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배 소장님 2주 만에 뵙네에. 아이고 반갑습니다. 부산 분이신가 봐요. 그러네요. 부산 아이가. 좋은 생각님도 감사합니다. 4시에도 방송하셨어요, 형님? 행복이님이 4시에 이제 우리 진중건 교수와 유튜브 방송인데. 그거 좋죠. 재밌죠. 이게 지금 요즘에 구독자가 50만이에요. 어마어마하네요. 어마어마하지 진짜. 근데 우리도 빨리 우리 정치 바수와도 금방 50만 될 거야. 그럼요. 올해 내로 50만 가자. 할 수 있어. 갑시다. 오늘은 해야 될 내용들이 좀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 전에 잠깐만. 다섯잎 클로버는 우리 후드티 입고 방송 보고 있습니다. 정치버스 화이팅. 김재섭 위원장님 토론 좋았습니다. 도나스. 청년의 힘이 발족해 포용성 있는 오늘 그 토론회 얘기 많이 하시는데 유튜브에 나가는 모양이네요. 네, 방송이 됐고 그게 뭐냐면 사실은 이제 그 섭외를 될 때 저한테는 정치 개혁과 관련된 그 어떤 젊은 정치인의 시각을 듣고 싶다 해가지고 이제 나갔어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기사를 보니까 그게 마치 이제 제3정당 뭐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나가기로 한 거니까 일단 나갔어요. 나갔는데 보니까 이제 제3정당 얘기가 나와서 뭐 물론 저는 그건 아니고 국민의힘 소속이니까 그래도 우리 정당 진입병이 나아지면 좋겠다 뭐 이런 말씀들 드렸습니다. 저는 뭐 국민의힘이죠. 제가 어딜 가겠습니까? 괜히 또 가서 제3정당 제3정당의 미래와 가능성 뭐 이런 또 토론에 나가면 그러니까 전혀 그 목적으로 나간 건 아닌데 마치 분당이나 창당이나 제3정당을 할 것처럼 오해를 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이제 금태섭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우리 김재섭은 오로지 국민의힘 그리고 도나스.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미숙 위원장님, 김미숙님은 김재섭 위원장이 후드티랑 머그잔 김재섭 위원장 드리려고 구입했대요. 어떻게 전달해 드리지에 오늘 구매한 저한테 안 주셔도 돼요. 저도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요. 마음이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언제 부산 갈 때 우리
미숙 누님을 좀 뵈야 될 것 같아요. 그러네요. 50대. 아 예. 후반에 주부이십니다. 제가 누님이라고 해서 깜짝 놀라실 수 있는데 예. 저는 한참 어립니다. 네. 아 그래요, 형님? 예. 예. 형님이 약간 네. 동안이셔서 동. 동안이십니다. 음,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자 주제를 시작하기 전에 원래 제가 앞서서 하려고 했던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주제랑 조금 다르게 하나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가지고 자 어디 보자 잠시만요. 천천히 해요. 자, 뭐냐면 반갑습니다. 또 뭐 같이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으면 또 많이들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요. 이거 기사가 준비됐는지 모르겠네. 음, 피디님 요 기사 가능한지 한번 봐주세요. 제가 기사가 준비가 안 돼 있답니다. 예.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오랜만에 몸을 좀 푸셨어요. 음, 그래서 기사 제목을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윤 정부 겨냥한 문 전 대통령 5년간 이룬 성취 순식간에 무너져 허망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 김어준의 다스베이다에서 인터뷰 일부가 공개됐는데요. 이게 이제 어디서 나온 거냐면 영화 문재인입니다. 문재인입니다. 다큐멘터리. 네, 문재인입니다. 음, 라는 비슷해. 비슷하죠. 거기서 했는데 아유 이 양반 또 나오셨어. 예. 예, 나는 잊혀지고 싶다는 이 문재인 대통령께서 또 이렇게 슬슬 몸을 풀고 계시는 것 같아가지고 좀 그러네요. 이게 어떤 현상이냐면은 항상 이 퇴임 대통령은 주변에서 좀 부추겨요. 그러니까 다큐멘터리를 만든다든지 또는 강연회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또 외부 활동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최대한 퇴임 대통령 저는 항상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물러난 대통령의 아름다운 퇴장은 우리 국민들이 봤을 때 이 전직 대통령의 이 모습이 참 보기 좋다. 이런 건 어떻게 되면 사회 봉사를 할 때예요. 예.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금 정치적으로 좀 얽혀 있고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 때 서해 또 공무원 피살 또 북송 어민 여러 가지 복잡한 현안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렇다 하더라도 문재인 전 대통령은 그에 대해서는 하여튼 뭐 검찰이든 현재 이 국민의힘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하는 것이니까 오히려 양산의 어려운 사람들 또 보육원 이런 데 가서 퇴임 대통령이니까 그렇게 뭐 개인적으로 써야 될 돈이 많은 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여전히 뭐 그런데 봉사활동할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 그것도 가능성이 열려 있잖아요. 기회가 그럼요. 있잖아요. 그런 데 그럼요. 가서 활동을 하는 것이 필요한데 우리 전직 대통령은 그런 모범적인 사례가 없어. 그래서 저는 적극적으로 정치에 행보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오로지 그런 데 가서 우리 국민들에게 퇴임한 대통령이 그래도 대통령 시절에는 어땠든 간에 그렇죠. 이렇게 해서 참 국민들에게 봉사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선한 마음이 있다. 그걸 보여주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의 경우에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나는 이제 아는 사람한테 들었는데 어느 날 조지아주를 여행하는 사람이 비행기를 탔는데 박수를 치더래요. 아니 무슨 일이야 조지아주에 아틀랜타가 있는 곳이 조지아주 박수를 치더래요. 그랬더니 경호원 한 명만 대동하고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그 작은 비행기를 타다 다른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 그러니까 막 이렇게 뻑적지근하게 사람들 대동하는 게 아니라 경호원 딱 한 명. 그래서 어디 또 봉사하러 가는 거겠죠. 이 집 짓기 운동도 많이 하고 카터 대통령은 현직 때는 좀 형편이 없었어. 1976년부터 80년까지가 임기를 했는데 카터 대통령이 현직 때는 좀 형편 없어서 제대로 국정 수행을 못해서 이 사람이 재선도 안 됐어요. 그런데 퇴임해서 잘했잖아. 그런 모습으로 돌아가야죠. 지미 카터 대통령이 제가 혹시나 돌아가셨는지 봤는데 아직 안 돌아가셨네요. 아직 안 돌아가셨다. 98세네요. 98세. 98세예요. 1924년에 태어나셨어요. 근데 이제 계속 이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조지아주 주지사를 역임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미국의 조지아가 한국으로 치면은 창녕하고 비슷해. 창녕이 어떤 작물의 주산지냐면 땅콩이에요. 땅콩으로 유명해. 창녕 이 홍준표 시장의 고향이죠. 여기 남지에 땅콩 재배지가 유명해. 조지아주 하면 땅콩이야. 그래서 항상 지미 카터가 미국의 신문에 나올 때는 이 만평을 그린다고.
카툰을 그리는데 이 웹툰이죠. 우리 요즘에 치면 그 웹툰에 꼭 땅콩이 등장해요. 아하. 땅콩이 옆에 딱 그려지면서 카터 대통령이 이 사람은 조지아주의 상징이다. 그래서 현직일 때는 못했는데 이 물러나고 나서는 잘해 이 사람이. 그래서 지미 카터 미국 국민들이 가장 존경하는 전직 대통령 카터잖아요. 그 카터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우리 도감청 이슈에 있어서 카터 대통령 최근에 소환되는 게 좀 있어요. 왜냐면은 대한민국이 그 미국의 도청이 됐다라고 하는 게 이제 처음 일은 아니거든요. 이제 1978년에 당시에 이제 카터가 미국의 대통령이었고 우리의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이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그 당시에 미국이 대한민국 청와대를 도청해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그 당시 카터 대통령이랑 박정희 대통령 사이가 진짜 안 좋았거든요. 네, 왜 안 왜냐면 좋았는지 알아요? 인권 외교 얘기하고 그렇지. 그다음에 주한미군 철수를 당시에 그렇지. 그 카터가 얘기했었어가지고 안 그래도 사이가 안 좋은데 도청 문제가 터지니까 그렇죠. 그때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관제 시위하고 막 그런 일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극단적인 대치까지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감청을 대하는 이슈도 우호국이나 동맹국 사이에서 물론 잘못한 거 지적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결사반대해가지고 미국 물러가라 이거는 에이, 그건 아니지. 동맹국 우회국 사이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렇죠. 그리고 또 근데 그 박정희 대통령과 지미 카터는 그 갈등은 어떻게 해소되느냐? 너무 아이러니하게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를 당했고, 서거하잖아요. 네, 시해를 당했고 지미 카터 대통령이 아까 형님 말씀하신 대로 재선을 못하는 바람에 쫓겨나가지고 그렇지. 결국 그 양국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 다 하여튼 이 비극적이었다고 봐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박정희 전 대통령은 이 부하인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에게 흉탄을 맞은 것이고 카트는 재선이 안 돼요. 그렇죠. 그런데 참 이것도 역설적으로 아이러니하게도 박정희 전 대통령 이후에 등장한 전두환 내가 그랬어 이 전두환과 그다음에 이 레이건 두 사람도 사이가 좋아. 거기 좋지. 그러니까 참 이게 특이한 게 레이건은 영화배우 출신이란 말이에요. 전두환은 군인 출신이고 근데 두 사이는 별로 나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레이건은 또 전두환을 인정을 해주고 또 전두환은 또 레이건에게 또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자기 정권의 이 전두환 정권의 그렇지. 이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둘의 사이는 나쁘지 않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그런 기억 나실 거예요. 그 당시에 한국 경제가 참 고도 성장을 전두환 시절에 해요. 박정희 대통령 때도 산업적으로 고도 성장을 하지만 그래도 이 경제가 좀 더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상당히 삼저 현상으로 여러 가지가 삼조 그렇지, 호황이죠. 환율도 낮았고 금리도 낮았고 등등등 좋은 환경하에서 경제 발전하는 그런 또 기간이 이 박정희 전 대통령 카트 이후였던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오랜만에 역사 이야기를 한번 해봤고요. 이제 다시 우리 본론으로 좀 들어올 때가 됐습니다. 본론으로 좀 들어가 볼게요. 기사 한번 띄워주시죠. 민주 돈봉투 의혹 파장 확산. 요 기사 한번 띄워주십시오. 저희 오늘 PD님이 바뀌셔가지고 준비가 좀 안 됐지만 이야기를 드리면 되니까. 다 제가 아는 내용들이니까. 다 이제 많이들 아시는 내용일 테니까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발로 돈봉투 의혹이 터졌습니다. 이정근이라는 사람, 그다음에 윤관석 의원, 그다음에 이성만 의원 이렇게 몇 명이 필두가 돼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시 송영길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돈봉투를 뿌렸다라는 의혹입니다. 그래서 현역 의원들에게는 300만 원, 원외 지역위원장들에게는 각 50만 원씩 뿌렸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송영길 대표는 귀국을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7월 언제 22일인가 기자회견 한다는 거 보니까 한국으로 돌아올 생각은 없는 것 같고요. 그렇죠. 이 이야기가 나오게 된 발단은 이정근이라는 사람이 통화 녹취록 한 3만 개 갖고 있다 그래요. 이거 뭐 다 녹음하고 자동 녹음을 해놓은 거지. 그러니까 3만 개 정도를 갖고 있는데 그 가운데 이제 내용이 충격인 거 아닙니까? 오빠 돈 없어? 오빠 차 있어? 뭐 그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여기가 이제 부정부패 비리가 이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오늘 짧게 압축적으로 핵심적인 내용들을 짚어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인물이 이정근이에요. 근데 어떤 인물입니까? 아니 이정근이라는 사람이 지금 MBC
백분 토론에 작가를 했었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보도가 되잖아요. 그죠? 오, 작가 오, 출신이라는 거예요. 작가 출신이야. 그리고 이제 시나리오를 잘 쓰겠네요. 송영길 전 대표하고도 뭐 그 관계를 통해서 방송에 뭐 출연하고 뭐 정확하게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아하. 서로 간에 관계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따지고 보면 이정근이라는 사람이 일종의 정치권에서 보면 덮보잡이잖아. 그렇잖아요. 아니 정치를 했던 사람도 아닌데 이 사람이 처음 알려줬지. 중요한 보직인 사무부총장이란 말이에요. 그 음. 사무부총장이라는 것은 뭐냐? 사무총장은 당의 살림을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공개적으로. 그렇죠. 근데 보통 사무부총장이라는 사람은 보조하는 역할도 하지만 당에 공개되지 않은 그런 재정적인 것들을 집행을 할 때 사무부총장이 역할을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렇지. 자칫 잘못하면 당이 날아가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돈 문제나 또 비리 문제가 불거지게 될 경우에 자칫 이 돈을 잘못 놀릴 경우에는 그런데 이런 중차대한 일을 이정근 이라는 여성이 이것을 맡고 있었다. 그거는 누구의 배경으로 그랬을까? 그래서 지금 나오는 이야기가 송영길 전 대표의 배경이었다. 이른바 덮보잡인 사람이 사무부총장을 한 것 자체가 전 부총장을 사무부총장을 전 사무부총장을 한 것 자체가 당시 민주당 사람들도 막 말렸다는 거예요. 안 돼. 그런데 송영길 전 대표가 힘을 쓰면서 됐다라는 보도가 지금 조선일보 등을 비롯해서 보도에서 나오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여기서 지금 중요한 대목을 짚어주셨어요. 어쨌든 이 돈봉투 의혹의 핵심은 크게 두 명입니다. 윤관석 의원, 그 다음에 이정근. 이 두 사람인데 이 두 사람이 모 기업인으로부터 돈을 받아가지고 뭐 강 누구죠? 강래구가 아니라 강래구가 뭐 여기 돈을 받아서 여기저기 이제 윤관석 의원, 뭐 이정근 사무부총장을 통해서 이렇게 돈을 뿌린 건데 웃긴 건 이런 거죠. 캠프에서 돈 관리를 했던 그 두 사람이 송영길 대표 체제에서 또 돈 관리를 한다. 사무총장, 사무부총장. 당이 당시에 2021년이면 민주당이 여당입니다. 180석의 막강한 의석수를 가진 여당의 사무총장이면 만지는 돈이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해요. 왜냐하면 국고보조금이 제가 알기로 1년에 한 50억 넘지 않아요? 넘죠? 50억 넘죠. 분기별로 제가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지금 민주당사의 이 그 건물 가격이 한 500억이 돼요. 지금 이제 부동산 가격이 좀 내려가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뭐가 핵심이냐면은 그런 돈을 운용을 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전당대회에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서 그때 같이 뛰었던 당 대표 후보로 뛰었던 사람이 홍영표 후보 같은 인천이 지역이죠, 그죠? 네. 그런데 가까스로 이기잖아. 그렇죠. 가까스로 이기잖아. 우원식 후보도 있고 가까스로 겨우겨우 그런데 지금 이 돈봉투까지 동원이 됐는데 가까스로 이긴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핵심은 뭐냐? 자, 누가 등장하는 걸 잘 봐요. 이정근 이 덮보잡 정치권에서 볼 때는 덮보잡인 거예요. 전 사무부총장이 있다. 그런데 강래구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강래구는 누구냐? 대전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위원장입니다. 네. 그런데 57. 강래구라는 사람이 2021년 5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런 돈을 만들어서 이정근을 통해서 자 누구에게 전달되느냐면은 자 전당대회에서 위원장도 있고 의원들이 이제 여하튼 전체 표에 영향을 줄 거잖아요. 그런데 좀 애매모호한데 그게 어디일 거예요? 핵심이 민주당의 선거는 전당대회는 핵심이 어디야? 호남이잖아. 호남하고 수도권이잖아요. 그렇지. 영남은 아니잖아. 그렇지. 그럼 여기에 애매모호한 지역에 또는 국회의원들에게 활동비가 전달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대전에 있는 강내구 이 수자원공사 감사가. 낙하산이죠. 역임했던 사람이 돈을 만들어서 대전에 있는 기업인들로부터 돈을 이게 이제 보도 내용이에요. 만들어서 이정근을 통해서 뿌렸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강내구가 아무 대가 없이 이런 위험스러운 활동을 했을까? 그게 아니겠지. 그러면 2021년 시점에 강내구가 그런 활동을 했다는 건 강내구는 뭘 원했을 것 같아요? 공천. 그러니까 이정근도 그렇고 이른바 여기에 관여된 사람들은
송영길 전 대표가 됐을 때 이 공천권을 질 테고, 그리고 또 대선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대선에서 재집권을 했다 그러면 아니 줄 수 있는 자리가 많잖아. 이제 그런 것들까지 감안해서 말 그대로 전당대회에서 이기기 위해서 강내구 이정건. 그러니까 사실 윤관석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서 그냥 송영길 라인의 형태로 지원을 한 것이고 지원하는 역할이 된 것이고. 제가 그러니까 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조금 전에 그 검색을 해서 찾아봤는데 2023년 1분기 때에 민주당이 받아은 정당 국고보조금이 57억입니다. 2023년 올해. 올해. 그러니까 근데 그게 2021년이랑 다르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정당 국고보조금은 의석수에 비례해서 주거든요. 근데 2021년이나 2023년이나 더불어민주당이 그 의석수의 차이가 거의 없기 때문에 뭐 탈당하고 뭐 무소속 뭐 민영배 이런 사람도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대개 한 비슷할 거예요. 57억을 받았다 그러면 분기에 1분기에 이만큼 받은 거예요. 그럼 4분기 1년이면 그럼 이제 200억이 넘는 돈이거든요. 그러면 사무총장, 사무부총장이 당비 빼고 정당 국고보조금만 해서 한 220억에 이르는 돈을 주무르고 있는 거죠. 이상하지 않아요? 다 보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캠프 때 돈을 불렸다는 의혹이 있는 윤관석 의혹과 이정근 사무부총장이 자 송영길 대표 체제에서 사무총장이 되고 하나 사무부총장이 되면서 국고보조금만 220억 플러스 당비까지 들어오게 되면 저는 최소 그 당비 플러스 그 당사에 있는 임대료 이런 것들 포함하면 아무리 적어도 1년에 300억입니다. 아무리 적어도 제 생각에는. 자, 그 300억이 어떻게 사용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그 300억을 주무르는 자리에 갔다는 거죠. 근데 정당 회계는 굉장히 불투명해요. 그거는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고 원래 이런 회계감사나 우리가 국정감사를 할 때 국회의원들이 정부 행정부는 감사하지만 정당은 누가 감사를 안 해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도 뭐 무슨 차떼기 정당에 이런 내용이 나는 게 당내 회계가 이렇게 좀 불투명하다는 그런 문제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고도의 윤리적 의식, 고도의 어떤 청렴함이 요구되는 자리가 사무총장, 사무부총장 자리입니다. 근데 2021년에는 심지어 뭐가 있었어요? 선거도 있었잖아요. 대선도 있었고요. 대선이 있었다는 게 경선이 있었죠.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경선, 대선이 있을 때는 후원금이 더 들어오고요. 후보 캠프에서 쓰는 돈도 많습니다. 그 돈줄을 결국에는 사무총장, 사무부총장이 했다는 건데 왜 송영길 대표는 그러면 본인의 돈 관리를 했다, 돈을 위해 돈을 풀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그 사람들을 하필이면 사무총장, 사무부총장으로 놨느냐? 저는 이게 핵심인 거예요. 종찬이 형님이 이정근 씨를 사무부총장 하는데 민주당 의원들도 반대했다라는 얘기를 아까 해줬잖아요. 그럼 이 정도로 반대가 있는데 왜 그 막대한 돈을 만져야 되는 그 자리에 이정근이라는 사람을 보냈느냐? 저는 이거가 밝혀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일단 그거는 여하튼 여러분들 이거는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당 대표가 사무총장과 사무부총장을 임명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죠. 그거 자체는 우리가 임명 자체는 문제 삼을 수 없다. 다만 그렇지. 그런 당의 막대한 당의 재정을 운영하는 자리에 이런 돈봉투와 연루된 이정근과 윤관석이 같다는 거에 대해서는 일단은 의심을 해야 되고 당장은 이제 도덕적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아니라 그 이전에 핵심은 이거예요. 자, 이정근이라는 이 전 사무부총장은 정치권에서의 검증되지 않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송영길 전 대표 사람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그럼요. 그렇죠.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도 이 사람은 지금 10억을 받았었나요? 그래서 재판에 기소가 됐고 또 이 검찰 구형보다도 더 많은 판사의 선고를 받았어요. 그렇죠. 1심에서. 그렇죠. 그다음에 강래구라는 사람도 지금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도 돈을 모아서 송영길 당선을 목적으로 해서 당시에 그 돈봉투를 전달했던 사람들은 자기들도 위험한 활동을 하고 있지만 뭔가 대가를 바랬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그렇지 않고서 그런 걸 할 이유가 없죠. 무슨 그 사람들이 무슨 선심을 쓴다, 기부를 한다가 아니. 근데 핵심은 뭐냐?
아니 이렇게 민감한 일을 송영길 전 대표와 아주 가까운 긴밀한 사이에 있는 사람들이 했는데 지금 송영길 전 대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난 모른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녹취록이 발견됐는데도 불구하고 심지어 나는 몰라. 지금 관련된 보도에 따르면은 송영길 전 대표의 보좌관에게도 관련된 이런 돈봉투 정달 활동들이 알려지고 보고가 됐다는 보고가 거예요. 됐다는 거잖아요. 보고가 됐다는 거. 아까도 이야기했던 그 오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예. 지금 이정건 전 사무부총장이 지금 녹취록의 내용이 주변의 국회의원들에게 남자 국회의원들에게 오빠 이게 내용이 나와요. 예. 아유, 그러니까 끔찍하더라고요. 이렇게 상당히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스킨십과 친밀함을 무기로 해서 본인도 그런 내용이 나온다 그래요. 내가 참 잘한다 이런 일종의 로비가 될 수 있는 활동들을 자기가 잘한다 스스로 자화자찬하는 그런 내용도 나온다는 보도가 있어요. 그럼 무슨 이야기냐? 이렇게 위험스러운 활동을 했는데 당사자인 후보 당사자인 송영길 전 대표가 몰랐다? 기재수 위원장은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말이 이게 씨알이 안 먹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핵심인 거예요. 씨알이 안 먹히지. 이게 핵심이고 지금 여하튼 정확하게 녹취록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녹취록이 뭐냐면 이 엄마 집에 있는 이정건 전 부총장의 이정건의 엄마 집에 있는 휴대폰을 압수수색으로서 확보를 한 거는 지난해예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는 지난해 10월에 확보됐는데 왜 이걸 질질 끌다가 이제서야 터뜨리느냐. 그러니까 니들이 지지율 떨어지고 하니까 기획수사 아니냐. 그렇지. 정치 보복이고 양동 이게 녹취록이 3만 개예요. 3만 개. 그런데 지금 한 5천여 개가 지금 보도된 내용이에요. 5천여 개만 녹취록을 들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3만 개를 수사관 검사 주로 이제 이 좀 그 보직에 있는 검사가 아니라 이제 뭐 신입 검사들이겠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면 경험이 많지 않은 검사와 수사관들이 도대체 몇 명이 동원돼야 이 3만 개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5천 개 정도 들었는데 이 정도 내용이 나왔다라는 것은 지금 일각이다. 녹취록을 듣고 있는 검사 또 수사관들은 귀에 피가 철철한 피고로 많겠어. 왜? 3만 개를 언제 다 들어요? 근데 5천 개를 들었는데 이 정도 내용이 나왔다. 그러니까 2만 5천 개에서 어떤 내용이 나올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게 진짜 큰 리스크란 얘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의 반응도 좀 보시죠. 뭐 연로자는 탈당 출당 뭐 주장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멤버들이 아직까지는 확정된 멤버는 아닌 것 같고 뭐 그 드러난 멤버는 아닌데 그 이렇게 받은 글이라고 있잖아요. 찌라시 일명 찌라시들로 누구누구인지 명단은 나와요. 요새 좀 나오고 있는데 제가 방송이라서 말씀을 못 드려요. 말씀드리긴 좀 곤란하죠. 네, 찌라시는 말씀드리긴 좀 곤란하지만 대충 명단들이 있고 충격적인 사실은 이건 이제 언론 보도에 나온 내용이니까 말씀을 드리게 되면 충격적인 내용은 7인회 중에서도 한 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언론 보도를 보면 친명 핵심이라고 불리는 7인회 그 가운데서도 돈 봉투를 받은 사람이 있다라는 언론 보도에 나와요. 네, 언론 보도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말 그대로 저는 돈 봉투가 쏘아올린 민주당의 적폐위기다. 아 이건 난리 났지. 이건 이재명 대표 이거 왜 이게 엄청난 위기 국면이냐면 그 동안에는 이재명 대표의 리스크만 방어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른바 이재명 방탄이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타격이 그나마 타격이 덜해. 타격이 제한적이야. 그런데 지금은 뭐예요? 20명일지 90명일지 몰라요. 모릅니다. 찌라시만 나와요. 그러면 이건 민주당 전체 위기예요. 누가 막죠? 이걸 어떻게 방탄을 하죠? 그러니까 역대 민주당 계열의 정당에 지금이 제가 볼 때는 최대 위기예요. 야 이거는 저는 이제 민주당 그 진보 정당 간판 내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 돈을 이렇게 아무런 죄책감 없이 받았다라는 게 그렇잖아요, 형님. 아유 저기만 주고 나는 왜 안 줘? 자, 나도 좀 줘. 여러분들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첫 번째는 뭐냐면 2021년 5월이
집권 여당일 때예요. 집권 여당의 힘 좋을 때예요. 그때만 해도. 두 번째입니다. 예. 이때도 실제 탈당을 한 사람들도 있지만 당적을 이탈한 사람도 있지만 2020년 당선될 때가 180명이에요. 그러니까. 공룡정당 이만큼이나 당선된 예가 없어요. 그렇지. 그런데 세 번째는 무슨 이야기냐? 여러분들 300만 원이 적어요. 국회의원들이 우리 김재섭 위원장도 돈와서도 국회의원이 되고 싶어 하지만 돈 때문에 되려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요. 그런데 돈 벌려면 이거 하면 안 돼요. 하루라도 빨리 접어야 돼. 그렇다 하더라도 별로 돈 요즘 같을 때는 돈 쓸 일이 없는데도 연봉이 1억 5천 6천 되잖아. 네. 정치 자금도 있지. 지금 뭐 돈 들어갈 일이 별로 없어. KTX 티켓도 나오지. 그다음에 보좌관들 6명, 7명, 9명이지. 그런데 이 300만 원을 녹취록의 내용을 보면 나도 줘.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는 맛이 간 거예요. 도덕적 해이가 이 정도로 심각하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아니 돈을 받을 때 내가 이걸 받으면 마탱이가 가지 않을까? 쟤 저거 돈 받았다고 하는 것 같은데 저렇게 되면 쟤 마탱이 갈 것 같은데 이 생각이 나오는 게 먼저가 돼야 되는데 야 왜 쟤는 받았는데 나 안 줘? 라고 하는 건 이미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이런 도덕적 해이가 너무 만연했다는 생각인 것 같아요. 이게 너무 당연한 내용인 것 같고 심각합니다. 지금 뭐 명단을 제가 보여드릴 수 없지만 지라시에 대여는 공을 이 심각해요. 이게 왜 위태로우냐면은 이른바 올리브의 기대 불일치론이에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정권을 창출할 수 있었던 것은 결정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했다. 그래서 기업들로부터 제3자 뇌물수수가 됐든 돈 받았다. 그거 있잖아요. 기억나잖아요. 그죠? 네. 그거 했잖아요. 다른 거 없잖아요. 그거 했잖아요. 그거였지. 삼성 뭐 미르재단 그거 했잖아. 그렇지. 그 문제 돈 문제였잖아. 말 문제였잖아. 정유라. 그러면 적어도 더불어민주당은 돈 문제로 지저분해져서는 안 되잖아요. 그럼요. 적어도. 그럼요. 그런데 그걸 이유로 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됐고 또 2020년 180석을 몰아줬는데 그런데 지금 이 돈봉투 문제가 생겼다. 그것도 1억 5, 6천을 받는 연봉을 받는 국회의원이 자 임기 4년 내내 보면 얼마요? 한 5억 정도 목돈을 지는 사람들이에요. 예금 금리 높을 때 넣어놓으면 한 5억이 돼. 그런데 300만 원으로 이렇게 지저분해졌다? 문제 있지. 네. 빠따 맞아야죠 이런 거는. 지금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김동희님 파리 바게트에서 그렇습니다. 신용산역에 위치하고 있는 파리 바게트에서 당시에 제가 상당히 분석 연구를 하고 앉아 있었는데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정치와 수다의 왕팬입니다. 그래서 사진 한 장 찍으시죠? 라고 이야기했던 우리 사랑스러운 가족 한 분이 바로 김동희님이에요. 드디어 생방송 왔네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무튼 감사하고요. 예. 뭐 이 얘기를 조금 더 이어가겠습니다. 근데 요것도 저는 딱 그 전당대 돈봉투 사건 터지자마자 당무를 해봤던 사람으로서 이거는 다른 뭐 정치 방송 나오시는 분이랑 좀 달라요. 전 당무를 해봤기 때문에 당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비대위를 하면서 그 당이 돌아가는 걸 이제 많이 봤잖아요. 네. 그건 좀 다르죠. 그래서 저는 딱 그 구조적인 문제가 보이더라고요. 사무총장 자리가 이거 돈 만지는 자리인데 딱 그 생각이 먼저 들고 사무부총장? 사무부총장이 민주당은 제3 사무부총장이 있어요. 1, 2, 3 사무부총장이 있는데 여하튼 제3 사무부총장이 옛날에 김남국 의원이었어요. 근데 미래 플랫폼 이런 거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치고 1, 2가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왜 돈 받은 사람들이 이런 중요한 직책을 받았을까? 왜 하필이면 돈줄을 짓는 자리를 갔을까? 이게 저의 첫 번째 의문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전당대회를 또 치러봤잖아요. 비대위를 하면서 이준석 대표가 탄생한 그 전당대회 룰 세팅이나 이런 것들을 당시에 이제 했었는데 재밌는 게 그 선거 룰을 딱 보게 됐어요. 왜냐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랑 좀 다르게 저희는 당원 100% 그냥 깔끔하잖아요. 좋든 싫든 어쨌든 깔끔하잖아요. 근데 여기 복잡하게 돼 있거든요. 대의원 투표가 30%, 권리당원이 30% 이렇게 좀 나눠져 있는데
2021년 전당대회 룰을 제가 봤습니다. 봤더니 지금은 민주당이 대의원 투표 비율이 30%밖에 안 되는데 2021년 송영길 당대표가 됐었을 때의 대의원 투표 비율이 45%입니다. 지금보다 1.5배가 높아요. 대의원들이 지금도 60표의 힘을 갖고 있거든요. 일반 한 명의 권리당원보다 내가 대의원이 되잖아요. 그럼 내 한 표가 60표가 돼요. 30%의 비중을 소수의 사람이 전체 투표의 30%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당시에 45%니까 저는 형님이 그냥 권리당원이고 대의원 권력 집중적이네. 80표의 등가를 가지고 있어요. 엄청난 표인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저는 그래서 어디에 돈을 줬느냐? 딱 대의원들한테 돈을 줬습니다. 근데 송영길 당시 대표가 됐을 때 결과를 뒤져보니까 딴 데서 다 지다가 대의원에서 이겼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도 그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러고도 겨우겨우 이겼어요. 진짜 그리고 겨우 이겼어요. 그러고도 겨우겨우 이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돈봉투가 어떤 역할을 했을지 추정하는 부분이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아직까지 완전히 마음을 결정하지 않은 사람이 집단이 대상이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이 지금 우리 김재섭 위원장이 분석한 건 대의원이었다는 이야기. 아, 그럼요. 그러니까 그 대의원에서 이기면서 결과적으로는 결과가 그렇잖아요. 결과가 그대로 보여주잖아요. 아, 그럼요. 이 송영길 전 대표가 이길 수 있었다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이 전당대회에서 사실상 엄청난 역할을 한 셈이나 다름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런데 송영길 전 대표가 몰랐다. 그리고 22일 파리에서 기자회견을 하는데 그 내용이 뭘까요? 그런데 굳이 귀국할 거면 기자회견을 안 하겠죠. 그러니까 근데 그 이야기는 빤스런이에요. 제가 봤을 땐. 그거는 하는 거는 뭐냐면 결과적으로는 검찰 기획 수사라는 것을 더 강조해요. 문제는 뭐냐면 자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들. 김재섭 위원장한테 물어볼게요. 자 지금 송영길 전 대표 건으로 가장 지금 난처해지고 난감하네 이 상황이 된 사람이 누구예요? 이재명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물어볼게요. 이재명 대표가 송영길 전 대표를 그대로 이대로 위기를 돌파하도록 놔두겠어요? 아니면 끊어내야 될 것 같아요? 끊어내야지. 왜? 안 그러면 본인도 죽으니까요. 바로 그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무진장 난감한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2021년 5월에 이 전당대 이른바 돈봉투로 얼룩진 전당대회 이후에 민주당 대선 경선이 시작돼요. 아, 그렇지. 그런데 우리 그때 이 보도 언론 보도됐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김재수 위원장. 그때 송영길 대표가 누구에게 좀 유리하게 이 민주당 경선을 이끌고 있다 그런 지적이 나왔어요. 대놓고 이재명이었어요. 그랬죠. 대놓고 이재명. 심지어 그 당시 저도 뭐 방송을 했으니까 기억나는 게 중간에 정세균 후보 이런 사람들이 사퇴를 했잖아요. 예. 이 사표를 어떻게 둘 것이냐. 아하. 이거 가지고 그 당시에 논란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를 뭐 그냥 없던 걸로 치고 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처음부터 분모해서 빼버리고 다시 할 것이냐 아니면 넣고 나서 할 거냐 막 논란이 있었는데 결국에 민주당 그 지도부가 결정한 거는 이재명한테 유리한 룰로 바꿨어요. 그렇죠. 한 방에 끝내고자. 그래서 결선을 안 갔어요. 그래서 결선 안 갔지. 자, 그런데 한 방에 끝내고자. 그거 안 갔으면 결선 갔을 수도 있거든.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그동안 궁금했던 거 풀리지 않았던 게 살짝 이제 이해가 되려 그래요. 무슨 이야기냐? 대선에서 패배했어, 그죠? 네. 자, 대선 후보가 대선에서 패배하면 보통 당 대표도 책임을 지지만 당 대표가 뭐라 그래요? 대선 후보에게 대선 후보에게 뭐라 그래요? 뭐라고 했어요? 아니 대선 후보에게도 책임을 지라고 하지. 아, 책임이라고. 아니 당 대표가 대부득의 소치로 대선에서 패배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의 대표가 물러나겠지만 네. 대선 후보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송영길 전 대표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지역구를 넘겨줬지. 내주죠. 자 이런 예가 우리 이전 역사에 있어요? 난 못 봤어요. 그러니까요. 난못 이야기를 봤어요. 하는 거예요. 왜? 상식적이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당 대표가 이번에 정말 우리 지지층들이 밀어줬는데 0.73% 포인트로 우리가 집권 여당인데도 불구하고 정권 재창출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물러납니다. 그러면 당연히 대선 후보도 책임을 지고 물러나요. 그런데 당 대표라는 사람이 자기의 지역구를 고스란히 넘겨주면서 자 그다음 질문입니다.
그때 6.1 지방선거에 송영길 전 대표가 서울시장 후보로 나오죠. 나오죠. 자, 그때 송영길 전 대표가 서울시장에 당선될 거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돼요? 송영길 본인도 아니라고 생각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좀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네. 왜 당선되지도 않을 서울시장 후보로 나오면서 자기의 지역구를 방 빼준 거지. 대선에서 패배한 방 빼준 거야. 방을 빼준 거다. 방을 빼준 거고 지금 딱 좋으니까 저 우리 슈퍼챗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 아까 전에 타군님께서 배 소장님, 김 장관님 쪼까 늦었습니다. 요즘 양당이 노답이라는 게 점점 밝혀지면서 가능하다면 정치판을 전부 갈아엎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만 많아지네요. 옛 성현의 말씀이 생각합니다. 그놈이 그놈이요.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외치며 열심히 듣겠습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화이팅! 그 다음에 정희님 야구본이라고 마수다를 깜빡했네요. 아이고, 제 아이고. 방법입니다. 두 분 늘 화이팅입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지금 송영길 전 대표와 이재명 대표 사이의 연계 관계를 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돈 문제가 소위 말하는 친명계 중에서 찐 친명계인 7인의 안에서도 돈 받은 사람이 있다는 언론 보도가 지금 나왔고 송영길 대표는 공교롭게 본인의 지역구 민주당이 굉장히 유리한 계양을 이 지역구를 방을 빼주면서 이재명 대표에게 넘겨줬죠. 그리고 거기에 보면서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도 하게 된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사실상의 운명 공동체가 되고. 아, 그렇지. 게다가 이재명 대표는 당대표가 아니라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킬 수 있었어요. 그렇죠. 그거는 국회의원한테만 주어지는 특권이니까 당대표라고 주어지는 특권이 아닙니다. 그렇다 그러면 물론 역사에 가정이 없는 것이지만 송영길 대표가 돈을 뿌리지 않았다면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개항을로 출마하지 않았다면 뭐 이런 것들이 다 꼬이면 지금의 역사는 상당 부분 달라질 수도 있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여하간 그러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봉착한 위기가 뭐냐? 이재명 대표 리스크는 싱글 리스크잖아요. 네. 그런데 이거는 뭐냐? 송영길 전 대표와 현 대표의 더블 리스크예요. 그러니까 이게 위험한 겁니다. 위태로운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데이터상으로 볼 때 예. 민주당의 핵심 지지 기반은 호남 40대 화이트 칼라죠. 그렇죠. 그런데 호남은 그렇다 치고 지역이니까. 그리고 40대는 또 40대 연령대에 그 특수성이 있을 테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화이트 칼라예요. 이게 사무직인데 그동안 그래도 사무직은 우리가 이른바 1987년 넥타이 부대가 있죠. 그렇죠. 자유를 달라, 우리에게 민주주의를 달라 했던 것이 87년 6월 항쟁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랬던 이 화이트 칼라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부정, 부패, 비리, 의혹이에요. 그렇지. 그 중에서도 이 화이트 칼라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돈 봉투입니다. 자, 요즘에 화이트 칼라 지갑 열면 현금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어요. 아니 현금이 없는데 돈 봉투를 볼 일이 있나요? 돈 봉투를 볼 일이 없는 거예요. 요즘에 젊은 세대들은 돈 봉투를 볼 일. 저도 돈 봉투를 볼 일이 없어요. 요새는 결혼식 갈 때도 심지어는 이체해 버리는 경우들이 많어. 그렇잖아.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게 그래도 또 돈 봉투를 좋아해요. 또 돈 봉투를 줘야 또 이게 인간미가 있어요. 재수봐, 나 큰일 나. 그래요? 돈 봉투 안 돼. 10만 원. 큰일 나, 안 돼.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결혼식장에도 안 돼요? 안 돼. 결혼식장에도? 알겠습니다. 이체를 해. 이체.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돈 봉투는 너무 낯설어요. 그래서 나는 이 민주당의 핵심 지지 기반이 낯선 상황에 부딪히면 상당히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게 지금 민주당이 처한 절체절명의 위기 국면이라고 보는 거죠. 그렇군요. 자, 벌써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이에 45분 거의 이제 방송 우리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야 돼서 이 얘기를 우리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성종님께서 김재섭 공천에서 검사 출신에게 당할 걸 뭐 얼마든지 오십시오. 예, 도봉구로 오실 수 있으면 오십시오. 네, 말리지 않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 지지율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